이 사람부터 태웁시다. 1995년 2월 28일 통일호 기차에서 내린 시각은 새벽 4시. 서울역은 하얀 안개비로 오슬오슬했다. 우산 쥐지 않는 손등에 비가 서리 내리듯 쌓인다. 채찍비 아닌 잔비인데도 손등이 아프다. 일제 경성 앞에 있을 법한 서울역 문 밖으로 엉거주춤 나선다.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나이든 아주머니들이 지하철 첫 차를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을 부르며 모으고 있다. 자고 가라고, 잘해준다고, 아가씨들 이쁘다고. 서울역 앞에서 남자란 남자는 다 잡아 끌던 그분들은 굳이 나를, 아니 나만 붙잡지 않았다.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어릴 적 부산의 새벽 택시는 마수거리 손님으로 안경잡이, 여성,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다는 룰이 있었다. 나는 그중 2가지나 해당된다. 어느 날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큰 길에서 수많은 빈 택시가 우리 앞을 지나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어머니와 나는 2시간을 서 있었지만 목발을 발견한 택시는 손사래를 치며 우리를 태우지 않았다. 결국 그날 친척 모임에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혼자 택시를 잡아야 한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일부터 무척 긴장된다. 서울에 아는 이 하나 없고 길도 모르는데 택시들이 다들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사이 안개비는 이슬비로 바뀌어 벽돌처럼 무겁게 내린다. 작은 낚싯바늘처럼 손등을 찔러댄다. 비도 내게 사분사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촘촘히 붙은 부채살처럼 모여 있다가 뜨문뜨문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택시가 있으면 잽싸게 낚아챈다. 부산에서 출퇴근 시간에도 볼 수 없는 쟁걸음의 사람들. 내 발을 어디에 어떻게 둬야 할지 당황스러울 만큼 사람들 사이에 틈이 없다. 서울 사람들은 줄서기가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뒷줄에 있다가도 주위를 밀치고 무섭게 달려나가 택시 문부터 열어젖히는 이들이 있었다. 나는 탈 순서가 되었는데도 자꾸만 밀려나고 있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내게로 미끄러지듯 부르릉 엔진 소리를 내며 온다. 뛰어나오는 손님도 순서에 맞게 기다린 손님도 모두 마다하고 거른다. 이유도 모르고 승차 거부를 당한 이들이 황망하고 환한 얼굴로 뒷걸음친다.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차에서 내린다. 자꾸만 나에게 오라는 듯 손짓을 한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가? 무엇라 할까 덜컥 겁이 난다. 도망쳐야 할까? 기사님은 줄 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다. 거기! 이 사람부터 태웁시다! 거기!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신다. 주변 사람들이 서해 갯벌 갈라지듯 길을 연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소용돌이에 빨려들듯 차에 몸을 밀어넣는다. 기사님이 신나게 문을 닫는다. 사람들이 말이야, 먼저 타게 해야지 말이야. 보는 눈이 없어, 보는 눈이. 그러더니 묻는다. 학생, 어디로 가? 다시 한번 심장이 쿵쿵 뛴다. 내가 학생인 줄 어찌 알았지?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남자들을 잡아 끌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부모님도 모르게 납치되는 건가? 공포 아닌 공포에 모기만한 소리로 대학교 이름을 댄다. 목적지를 내뱉자마자 질문이 쏟아진다. 무거운 가방 하나 달랑 메고 통일호에 밤새 실려와 홀로 서울에서 넘어져 죽기라도 하면 식구들이 못 찾지 않을까요? 주저리 떠드는 사이 무서움이 잦아든다. 어느새
뒤통수 위로 하늘이 조금 밝아온다. 가만히 듣고 있던 기사님이 씩 웃으며 입을 연다. 뭐 어때? 그냥 한번 해봐. 또 덧붙인다. 걱정은 일단 저지르고 출발한 다음에도 늦지 않아. 잘하겠구만. 눈앞에 보이는 회색빛 벽은 책에서만 보던 독립문이었다. 독립문에서 왼쪽으로 꺾어져 만난 시커먼 금화 터널이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이는 듯하다. 이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어. 다시 부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동굴로 들어가야만 해. 기사님은 학교가 생각보다 크다며 정확히 학교 어디를 가는지 묻는다. 대학 기숙사 이름을 대니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차를 오른쪽으로 꺾는다. 왼쪽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고풍스럽고 희끄무레한 대학 건물들이 거인처럼 도열해 있었다. 택시가 가는 곳은 다른 방향이었다. 사진으로 봤던 대학 정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접어든다. 군대 초소같이 자그마한 회색 출입문이다. 여기가 맞나? 두리번 건물 간판을 찾아본다. 대학교 같지 않다. 어둑어둑 시골 숲에서 길을 헤매는 것 같다. 마침내 발견한 이정표가 그리 반가울 수가 없었다. 벽에는 독일에서 지원을 받아 지은 기숙사라고 적혀 있다.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시각, 기숙사 입구에 도착했다. 기사님은 내가 첫 손님이니 잔돈은 받지 않고 요금을 깎아주겠다 하신다. 천천히 내리라 하고 목발 끝에 한마디 더 붙인다. 청춘은 그냥 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사람은 내 앞에 길을 훔쳐가고 어떤 구르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쳤다. 피사의 탑처럼 서서 사람들 사이에서 머리털이 쭈뼛쭈뼛 온몸에 피가 멈춘 듯 뻣뻣해져도 잔량이 다해가는 배터리의 마지막 시동을 걸듯 나를 움직인다. 오래전 서울역 그 길 위에 이런 사람, 나 같은 새내기 길손을 이동하는 사람, 세상을 굴리는 동태를 굴리는 그분 말 한마디에 티라노, 뭐라노, 와그라노. 지금 사는 서울 구산동에는 국수집이 많다. 꽈배기집도 많다. 오래된 가게가 있는 옛날 건물도 많다. 그런 건물은 대개 계단이 높다. 바퀴가 달린 것들은 고달프다. 반가운 것은 포장마차, 호떡과 드럼통 군고구마 같은 길거리 음식이다. 바투 다가서면 벌써 주문받은 채비를 하신다. 출입 거부를 당한 일도 없다. 우리 동네 큰 마트 옆 할머니 호떡 포장마차가 가장 반갑다. 어릴 적에 많은 시간을 물리치료실 기립기에 매달려 살았다. 가슴과 무릎이 경직으로 굽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여 지냈다. 나는 방정환 선생의 색동의 어린이 동화책을 기립기에서 독파했다. 부산 동진외과 물리치료실은 추웠다. 그곳 침대에서 기립기에서 딱히 할 것이 없었다. 엄청 두꺼운 월간조선의 마지막 쪽 마지막 한 줄까지 다 읽고 나서도 나는 기립기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한번 내려오면 그날은 다시 기립기를 이용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내 사춘기 문화생활은 치료실 텔레비전 밑에 꽂힌 선데이 서울이 담당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먼저 치료실 문을 열었다. 남들보다 기립기를 1분이라도 더 쓰게 하기 위해서였다. 진통소염제 연고 큰 통 하나를 다 쓰고 치료실 밖으로 나왔다. 해 뜰 때 엄마 등에 엎여 집을 나왔는데 그 사이 해는 져서 어두컴컴했다. 높은 십자가의 붉은 노을이 마지막
이마만 걸려 있었다. 눈물로 땀으로 속옷이 다 젖은 채였다. 개나리가 피었는데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다. 입술이 바래지도록 추웠다. 어머니는 내 다리를 당신 허리에 착착 감으셨다. 체온이 닿으니 금방 따뜻해졌다. 이를 딱딱거리며 내가 계속 떨면 교회 첩탑 아래 구부정 할머니의 포장마차 호떡집에서 뜨끈한 호떡을 사주셨다. 폴폴 뜨거운 흑설탕에 입천장을 데워도 괜찮았다. 치료실 다녀온 날 여지없이 몸살을 안아도 좋았다. 너무 황홀한 맛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한 번 학교 친구들을 2층 집 우리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내 생일 파티였다. 나를 심하게 놀리던 친구들도 모두 초대에 응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생활 요리가 호떡이었다. 요술처럼 호떡 키트 같은 건 없었다. 그날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에 없다. 기름 냄새, 밀가루 반죽 냄새, 흑설탕 녹는 냄새만 아직도 생생하다. 친구들과의 기쁜 어울림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40년 가까이 흐른 뒤 초등 동창 모임에 갔다. 한 친구가 그때 어머니가 만드신 호떡을 기억했다. 어른 광민이었다. 어린 광민이는 나에게 최초의 별명을 붙여주었다. 운율에 맞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티라노가 온다. 티라노가 삐딱하게 다리를 끌며 걸어온다. 4학년이 되니 복도 끝 별관 건물에 과학실이 생겼다. 학교 뒤편 별관 끝으로 가려면 나는 늘 꼴찌였다. 수업 시작하고도 한참 뒤에 도착했다. 과학실로 가는 계단은 너무 기다랗고 높았다. 빨리 가려면 목발을 버려야 했다. 계단 아래 목발을 세워두고 양팔을 젓가락질하듯 휘적휘적 과학실로 갔다. 이 구석에 처박혔다가 저 구석에 고꾸라지듯 걸어갔다.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공룡이라 불러댔다.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음악에 맞춰 무용을 하는 2학년 때부터였다. 나는 당시 유명했던 마징가젯 주제가조차 몰랐다. 아이들의 율동은 이미 그 노래에 익숙했다. 그들의 몸동작에 내 목발이 걸려서 넘어질 뿐이었다. 너무 위험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분단별로 다시 줄을 서는 사이 나는 잽싸게 물 위에서 빠져나와 강당 앞 나무 계단에 앉았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다가와 걱정하셨다. 그러나 다시 아이들 속으로 가라 하지는 않으셨다. 나는 안전하고 편안해졌다. 4학년 때부터는 학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남자 아이들이 나를 티라노! 티라노! 라고 불러댔다. 티라노사우루스. 징그럽다, 웃기다, 이상하다. 복도의 학생들이 모두 웃을 때까지 외쳐댔다. 나는 멸종해야 했다. 그저 이상하게 살아남아 웃기네, 이상하게 위태롭게 걸어다니는 존재였다. 왼쪽 다리는 쿵쿵거렸다. 오른쪽은 꼬리처럼 질질 끌렸다. 팔은 티라노처럼 양옆으로 짧게 휘저었다. 왼쪽 골반, 고관절은 내 체중을 붙들지 않았다. 지구 중력을 받지 않는 아기 뼈 같았다. 아직 멸종하지 않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과학실에 들어갔다. 용해 실험을 하는 시간이었다. 뽀글머리 과학 선생님은 물에 녹은 황상구리 결정이 위험하다 하셨다. 푸른색 씨앗 화물 청산가리와 헷갈리지 말라셨다. 화산 폭발 실험 모형에서 쓰다 남은 회색 고무 딱꿍 달린 작은 씨앗병이 있었다. 거기에 황상구리 결정을 담았다. 겉면에 청산구리라 적었다. 나의 첫 네이밍이었다.
마치 내가 새롭게 치명적인 독약을 개발한 것처럼 몇몇 무리들이 티라노, 뭐라노, 와그라노 하며 휘뚝휘뚝 내 걸음을 흉내내고 따라했다. 나는 재미있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왼쪽 주머니 씨약병을 만지작거렸다. 황상구리처럼 눈물처럼 녹아져 멸종되지 않으리라. 학교 옥상 문 앞에서 계단 기둥을 붙잡고 또 붙잡았다. 이미 나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강한 독성도 맛보았으며 끄떡 없었다. 당시 돈 200만 원이나 주고서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왜곡된 뇌신경 전달을 끊어 마음대로 뻗치는 까치발 경직을 죽이기 위함이었다. 부산 백병원에서 실험적으로 맞았던 주사 한 방, 단 400g만으로 전 인류를 독살할 수 있다는 보툴리눔 톡시언이었다. 사춘기 중학교 시절, 그 추운 학교 복도에서 삼선 슬리퍼로 그들에게 싸대기를 맞았다. 슬리퍼 한 짝을 손에 들고 내 뺨을 냅다 때리고는 신나게 도망가던 동급생 녀석. 능글맞은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비웃던 그 목소리, 기절할 것 같은 차가운 공기 냄새까지 생생하다. 정작 이름은 아무리 해도 떠오르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녀석 이름은 수일이었다. 학교 가는 아침마다 복수를 상상했다. 시약병에 든 하양 결정 녹은 독약 한 방울을 녀석의 도시락 반찬에 떨어뜨리는 공상을 하는 것이다. 나는 무거운 보온 도시락을 목에 걸고 학교에 갔다. 어느새 내 목은 어깨처럼 굵어졌다. 그 녀석들이 비싼 햄 반찬만을 골라 날쌔게 도망갈 때마다 나는 그들 입에서 애거서 트리스티 추리 소설처럼 사과씨 냄새가 나기를 원했다. 수두처럼 사춘기가 지나갈 때까지 시약병은 내 품에 있었다. 그들이 내 등을 볼펜으로 찍어대도 나는 멸종되지 않았다. 학교 담벼락에 몸을 감추고 저녁 놀 칠 때까지 하늘을 보았다. 그 녀석들이 전부 학원과 태권도 체육관으로 떠나고 나서야 담벼락에서 나왔다. 친절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였다. MBC 라디오 2시의 데이트에서 집 밖을 돌아다니는 또래들 이야기를 접했다. 라디오 사이사이나 정규 방송이 나오지 않을 때 종종 주한미군 방송 AFK를 틀었다.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았다. 다만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았다. 기계식으로 2-5번 채널을 돌리면 얼추 전파가 잡혔다. 날은 몹시 맑았고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 있었다. 그날 방송은 군인들이 쏟아내는 듯 모를 영어 뉴스가 아니었다. 한여름 소나기 오듯 파도가 밀려오듯 노래가 흘러 나에게 왔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주인공이 기타와 큰 가방을 들고 길거리를 뛰어다녔다.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나를 도닥였다. 먼 나라 수도원으로, 고성으로 나를 이끌었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 목소리였다. 영화 막바지 절정에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에델바이스가 나왔다. 뽀글뽀글 머리의 젊은 영어 선생님이 강제로 외우게 한 영어 노래였다. 머리를 뒤로 넘긴 멋진 남자 배우가 기타를 치는 가운데 독일 나치로부터 온 가족이 탈출하며 부르는 노래였다. 토요일 오후 홀로 갇혀있던 내 마음도 트랩 대령의 가족들과 로스펠트 산에 올라 스위스로 해방되었다. 주머니 속 시약병도 내 뺨을 후려갈기던 삼선 슬리퍼도 소롱 안녕히
작별이었다. KBS 2에서 11시에 만납시다가 시작되면 부모님은 잠잘 시간이라며 방으로 나를 훔쳐내셨다. 빨간 모노스피커 6석 라디오에 한 줄짜리 흰색 이어폰을 꽂는다. 다시금 나는 두근거리고 명랑해졌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가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학생들의 사연을 만나고 주말마다 하는 공개방송을 들으며 키득거린다. 자정에 KBS 이선영의 영화음악실 시그널, 프랭크 프루셀의 팔메도르가 흐르면 혼자 갈 수 없는 영화관의 오지의 마법사 도르시처럼 무지개 넘어 홀로 갔다가 E.T.에서 외계인을 만나 공중비행을 하고 파워 오브 원의 주인공처럼 온갖 차별과 폭력에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무도 내가 대학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정해진 답을 정해진 대로 골라 시험을 치는 학력고사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다. 숫자로 생각하는 기초가 너무 없어서 수학과 물리 성적은 항상 꼴찌를 맴돌았다. 국어와 그 외의 과목에서 만점을 얻어도 기존 학력고사 체제에서 나는 아주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다. 재수를 하게 되었다. 대학 입시가 수능으로 바뀌었다. 문법 위주였던 국어가 방대한 지문을 읽는 언어 영역으로 바뀌었다. 나는 일일이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치료실 기립기에서 수십 번이고 읽은 책과 신문의 내용이었다. 혼자서 보던 교육방송 다큐 내용이 사회 영역 시험으로 나왔다. 언어 영역에서는 딱 한 개만 오답을 내었다. 일부 친척들은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어떤 이는 내가 외진 곳에 시설로 갔다고 소문을 내기도 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나왔던 고풍스런 대학 건물 앞에서 인터뷰하는 나를 9시 뉴스에서 보고도 입학에 무슨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끝까지 의심했다. 내 등짝을 볼펜으로 찍어대던 초등학교 동창과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다. 그는 내가 입학한 대학에 나보다 1년 먼저 들어갔다. 입학식 바로 다음 날 행정학과를 다니는 그를 만났다. 선배라고 1,000원 남짓한 정경관 식판 밥을 사주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녀석은 군대를 갔다. 그는 나에게 사과 비슷한 걸 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도 가끔 기절하듯 까무룩까무룩 잠들면 불면증인지 가위 눌림인지 나를 절벽으로 던져버린다. 그 녀석들이 좀비가 되어 나를 물어뜯는다. 새벽 4시 몸과 마음이 붕 뜬 듯 식은땀에 잠이 깬다. 대상포진처럼 수포가 사라져도 남아있는 전기고문 같은 통증처럼 찌릿찌릿하다. 화석처럼 내 나이테 사이에 남았다. 오염수 한 방울에 더러워진 강물이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더 넓은 물을 만나 깨끗해지듯 나는 절멸하지 않았다. 여전히 멸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게르니카는 미술 동아리가 아닙니다. 내 형은 나보다 3년 먼저 대학 신입생이 되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았다. 사흘이고 나흘이고 집을 비웠고 이번에는 지리산, 다음에는 또 어디서 전화를 했다. 서울 어느 대학 학생회관에서 생존 확인 전화를 가끔 할 뿐이었다. 형은 여행 동아리 유스 호스텔 회원이었다. 대학에서의 첫 중간고사가 끝났다.
시험을 앞두고 1학년 동급생들과 이틀 넘게 밤을 지새우며 한국 문학을 토론했다. 50분 안에 회색빛 A3 크기 답안지를 수정도 할 수 없는 볼펜으로 꽉꽉 채우는 연습을 했다. 시험에는 OX만 요구하는 문제 20개가 나왔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청송대 긴 의자에서 얼핏 잠이 들었다. 풍물패 꽹과리 소리에 소스라쳐 깼다. 내 사랑하는 한국어와 문학은 그런 퀴즈로 완성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문과대학 인문관 1층 강의실에 가고 싶지 않았다. 대학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여행만 다닌 형이 이해되었다. 나는 인문관과 종합관, 식당인 청경관을 맴도는 궤도에서 탈출하고자 했다. 그 동선을 벗어나려면 체력이 필요했다. 대학 정문까지는 다 내려가지도 못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을 만나는 동아리들이 있는 학생회관까지라도 진출하자 했다. 나름 야심찬 계획이었다. 거기까지라도 행군을 해야 형처럼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할 것 같았다. 신입생이라면 필수로 듣는 예배 수업 채플이 있었다. 채플이 열리는 대강당 건물에 동아리 연합회와 동아리방들이 있었다. 대강당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넓은 돌로 만든 난간 손잡이만 있었다. 한 손으로 쥐고 잡기에 너무 미끄럽고 차가웠다. 어떻게든 잡고 올라가야 했다. 내 첫 등반을 쉬이 포기할 수 없었다. 미끄러지고 헛디뎌 정강이에 피멍이 늘어갔다. 기숙사 지하 1층에서 우연히 만난 얼굴 하얀 한국인 선배가 있었다. 그는 가끔 내 빨랫감을 받아다가 세탁이 끝나면 가져다 주었다. 그는 유소스텔 동아리 회원이었다. 선배는 자기네 동아리가 아직 나를 받을 수준이 안 된다며 다른 동아리를 소개했다. 그 동아리는 학생회관 3층에 있었다. 학생회관에는 승강기가 없었다. 그나마 계단의 손스침은 따뜻했다. 한 손에 쥐어지는 나무 손잡이는 4층까지 이어졌다. 총 여학생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연세 적십자의 YRC의 문을 두드렸다.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이 서거 15시간 전에 탈고하신 마지막 원고를 소정하고 있는 동아리라니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라고 했다. 이제 학생회관 1층 자판기 앞에서 사람들을 피할 핑계가 생겼다. 종교를 믿으면 지금보다 나은 육체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1층 공중전화 앞에는 삐삐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총 여학생실에는 앉아서 학교 밖으로 통화할 수 있는 유선 전화가 있었다. 게다가 공짜였다. 학생회 여성들은 늘 나에게 긴 안락 의자를 양보해 주었다. 그들이 힘써 만든 여학생 휴게실에 몸을 누일 수 있었다. 거기서 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아 주던 무거운 보조기를 잠시 벗어두었다. YRC 동아리는 주말마다 경기도 광주로 학습 지도 봉사 활동을 갔다. 1993년까지 서울 보라매공원 안에 있었던 학교였다. 누군가에게는 이름 있는 학교,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 입학할 수밖에 없는 삼육재활학교였다. 어머니는 7살짜리 나를 업고 부산에서 올라와 학교 기숙사 앞에서 하염없이 서 계셨다. 끝내 나를 기숙사에 내려놓지 않고 발길을 돌리셨다. 그 삼육재활학교에 내가 대학생이 되어 갔다. 동아리 사람들은 매주 빠짐없이 학습 봉사를 갈 것처럼 굴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도 대학 내내 딱 한 번 갔다.
재활학교 학생들이 내가 다니는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구경을 시켜준 것이 내가 YRC에서 한 봉사활동의 전부였다. 휠체어 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나처럼 걷고 나처럼 팔을 휘젓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선망의 눈빛으로 보았다. 1980년대 보라매 공원 앞 엄마 포대기에서 내렸더라면 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동아리 대학생들은 신촌 노터리에 돌아오면 특수학교 아이들을 안주거리로 삼지 않았다. 그곳 학생들이 왜 기본적인 외출도 어려워하는지 분노하는 대학생은 없었다. 아니, 그해 같이 들어온 영문과 여학생 딱 한 명이 분노했다. 시대의 어둠을 넘어 실천하는 인간 사랑, 동아리 회보에서 호소했다. 우리 대학생들이 맥주잔을 깨버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하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동아리 사람들은 대개 술에 취해 주말에 늦잠을 잤다. 아무도 동아리 회보에 실린 호소를 보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 대강당에 잡을 만한 손잡이는 생기지 않았다. 윤동주 시인이 거닐었을 법한 교내 아롱아롱한 숲들이 어느 날 사라졌다. 5층 넘는 신축 건물들이 러브 호텔처럼 지어졌다. 상경대 건물이었다. 그곳은 착실히 최신식 승강기 설치 요건을 지켰지만 4층짜리 학생회관에는 여전히 승강기가 생기지 않았다. 나와 함께 같은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 21명은 모두들 동아리에 가입했을까? 신촌에서 뒤풀이를 하고 다시 학교로 올라오면 축축한 잔디밭 말고는 마땅히 쉴 곳이 없었다. 어떻게든 100주년 기념관 앞까지 와야 했다. 기념관 앞 하얀 계단석에 앉을 수 있었다. 그 건물에 딱 하나 있었다. 내 목발을 마구 벌려도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화장실이었다. 밤 10시를 넘기면 그것도 문이 잠겼다. 콘서트나 전시회가 개최되어 늦게까지 문이 열려 있는 운 좋은 날이 가끔 있었다. 같은 전형의 친구들 몇몇은 당연하게 플라스틱 오줌통을 들고 수업을 다녔다. 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지하철처럼 산발이 게이트가 있었다. 목발을 짚고서는 온전히 들어갈 수 없었다. 테트라포트처럼 생긴 그것이 내 진입을 막았다. 승강기는 도서관 일부 층에만 멈췄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는 2000년까지 도서관 열람실에 가지 않았다. 1996년이 되었다. 심리학과를 다니던 점자를 쓰는 시각장애인이 자퇴를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점자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기사는 그가 학교를 떠난 지 한참 뒤에야 났다. 대학에서 두 번째 여름이 지나고 있었다. 2학기가 개강했다. 같이 면접을 봤던 친구가 종합관 5층에서 나를 조용히 불렀다. 전동 휠체어를 탄 그는 번쩍 들어서 계단에서 내려줄 친구들도 없었다. 이놈의 학교. 이대로 다니다간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뭐라도 해보자. 아들을 모아봐라, 네가. 텅 빈 강의실 앞 종합관 복도에 그의 부산 사투리가 텅텅 울렸다. 1996년에 입학한 사람들 기사가 났다. 그중에 중앙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린 나이 많은 형을 먼저 찾아갔다.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장학금을 받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나의 제안에 형은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했다. 형은 대학교와 싸우기보다 고마워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다른 과방을 드나들던 한 친구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신나게 한 손으로 바퀴를 굴리며 내 앞을 지나갔다. 말 붙일 틈이 없었다.
나는 장애인 단체가 펴내는 월간 함께 걸음을 곁눈질에서 따라 하기로 했다. 우리는 작은 유인물을 만들었다. 종합관으로 향하는 언덕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다. 같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에 우리가 만든 한쪽짜리 유인물을 받아준 이는 과학고를 거부당하고 천문대기학과에 입학한 후배 딱 한 명뿐이었다. 풍물패 동아리에 가입한 그는 몹시 바쁘고 인기가 많았다. 학교 안에 휴게실이 없어 오랫동안 앉아만 있느라 욕창이 자주 생기는 형이 있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형은 일산에 살았고 선수 운전에서 통학했다. 형은 물침대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 형까지 해서 우리 넷은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식당에 모였다. 학생들이 밥 먹을 시간에는 그곳에서 회의를 할 수 없었다. 식당 문을 닫기 전 30분 동안만 겨우 눈치를 보며 모일 수 있었다. 동아리 이름을 짓는 데는 30분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모임을 제안한 친구 집에 나란히 누워 새벽까지 이름을 생각했지만 마음에 드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름은 탈락이었다. 누가 들어도 우리의 존재를 느끼고 발길을 우리에게 향하도록 해야 했다. 이튿날 아침에 미술대학을 다니는 그의 여동생이 지나가면서 무신경하게 한마디 던졌다. 게르니카로 하면 어때? 피카소 그림. 그렇게 장애인 대학생 동아리 이름이 정해졌다. 사람들은 우리 동아리 이름을 들을 때마다 멈칫 가던 길을 멈추었다. 어떤 일은 돌아와서 찾아와 물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입을 모아 외쳤다. 게르니카는 미술 동아리가 아니에요. 기숙사 가는 길에 봉고차를 세워 곧잘 나를 태워주던 서장훈의 복귀로 더 강력해진 연세농구단이 제33회 전국 대학농구 1차, 2차 연맹전에서 더블 우승을 달성했던 그해 우린 동아리 깃발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목발과 5분의 작가 김형수님은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라는 동안 목발에 능숙해지고 승차 거부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김형수 작가는 1995년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국내 최초의 장애 인권 동아리 게르니카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에바다 복지의 비리척결 운동에 동참했고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임영수 작가님은 현재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